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두고 공세가 이어지자 참모들은 해명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는 말은 왜곡이다 해서 아예 그런 발언이 없었다로, 대통령이 사과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권은 저열한 공작 사건으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로, 모든 의혹을 아예 발생 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듯 엄호 태세는 굳건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처음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가장 먼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답변은 완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이른바 VIP 경로설도 전에 들었던 말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고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벌써부터 대통령의 거부권을 옹호했습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유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미 윤 대통령이 사과했던 사안인데 오히려 참모들 발언은 더 후퇴했습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는 연말에 결론을 낼 거라면서 화장품과 전통주 등 선물이 어딨는지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과 전통주와 책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적은 데 대해선 앞서 왜곡이라고만 밝혔던 대통령실은 이번엔 분명하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첫 국회 대면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혹과 지적들을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가 기밀이다, 보안 사항이다, 보안 구역이다, 알려줄 수 없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로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에 대해서도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질문들은 번번이 보안과 기밀이란 단어에 가로막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 번호입니다. 야당은 누구 자리 번호인지 캐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번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기밀이라며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직원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기밀 유출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체 기밀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전화를 받고 나서 14초 뒤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 언론 발표 취소를 지시합니다.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다 본인이 판단했다면서 누가 전화한 건지 무슨 통화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할 때마다 받는 사람이 바뀌더니 최근에는 신호음만 갑니다. 그 대통령실 직원이신가요? 직원은 맞습니다. 안보실인가요?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는 여야가 끝까지 서로 맡겠다고 다퉜던 상임위인데 오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럴 만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쟁점들에서 여야는 치열하게 대립하며 고성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VIP 경로설이 있었다는 안보회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를 한다고 지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조차 뽑지 않은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사이 거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회의가 시작된 뒤엔 대통령실 참모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또 충돌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은 뒤 이도훈 홍보수석의 대답이 불씨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언론에 그러면 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이도훈 홍보수석. 네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엄호하던 국민의힘까지 거친 신경전에 가세하면서 설정과 공방은 회의 도중 반복됐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해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가짜 뉴스란 답변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가짜뉴스 의혹의 성을 쌓아가지고 거짓과 가짜뉴스의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관할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풀릴 기미가 없는 만큼 운영위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강조했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항명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박대령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이첩 보류 지시부터 항명 수사 개시 전반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유 관리관에게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화해 경찰 쪽 전화가 올 거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유 관리관은 경찰에 전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 시작 30분도 안 돼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무렵 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8분 45초 동안 통화합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유 관리관과 김 단장도 신 차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찰과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가 있었고 이후 군검찰의 항명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며 통화 흐름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앞서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의 시작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통화 횟수가 많은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기록 회수나 항명 수사 등 개별 사안마다 권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군사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모두에게 최우선 순위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야권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실정을 집중 제기하며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선 각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방침입니다. 핵심 쟁점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인지.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 동안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2차전도 예상됩니다.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을 처리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탄핵 소추와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리 당략에 의한 탄핵 남발은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막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적 열세 때문에 표결은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다 보니 각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1순위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토론은 보장되고 이후 야권이 나서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 4일까지 사흘 남았기 때문에 야권은 하루 뒤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6월 회기 중 방송개혁 4법 중 하나를 더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당 입장에선 겨우 하루 미루는 데 불과하고 국회를 다시 파행시킨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동향을 주시하며 법안 상정 순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시동을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야권의 공세에 여당은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용주 기자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시행령 의결 당시 제적위원 3명 중 2명이 찬성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결정문을 들고 나와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이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수신료 관련 시행령을 의결한 지난해 7월에는 야권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까지 3명이 재임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 단 2명뿐인 현 체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제적위원이 3명일 때도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역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오늘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개정안에 가능하다는 문구를 거듭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방통위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정부기관들과 달리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출석 의원, 즉 의사 정족수 규정이 방통위에는 없다는 걸 언급했을 뿐입니다.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내고 가능이란 문구에 무척 집착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3조 1항. 방통위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장 아닌 위원이 1명뿐이라 회의 소집은 김홍일 위원장 단독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독임제 장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말라. 그게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내일 장맛비가 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미 많은 비가 왔는데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또 많은 비가 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 전국에 내린 비의 양입니다.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호우 지역이 주로 남부지방에서 집중된 게 보입니다. 특히 제주가 단 이틀 만에 365mm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내일과 모레 올 비를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붉은색 폭우 지역이 수도권과 강원도 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예상 강우량을 보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에도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미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도 내일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물폭탄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건데요.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첫 이틀 동안 제주도에 내린 장맛비입니다. 평균 145mm로 1973년 이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부지방에는 71mm가 내렸는데 6년 만에 최대고요. 2010년 이후만 따지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시작부터 강한 올 장마가 경고하는 위험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서태평양에 축적된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파란색이 예년보다 많은 수증기가 축적된 곳인데요. 서태평양과 중국 남부에 수증기가 쌓여서 하늘의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쌓여있는 수증기가 한꺼번에 한반도로 유입된다면 아주 다량의 수증기 추송과 함께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의 강입니다. 대기의 강은 아열대 지방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실어나르는 하늘의 물길입니다. 인공위성이 관측한 수증기의 이동 모습입니다. 붉은색은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를 퍼부을 수 있는 수증기인데요. 중국 남부로부터 한반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강이 발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이 출현하면 지속해서 큰 비를 퍼부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밀려온 상층 냉기도 강력합니다. 대기의 강과 상층 냉기가 충돌하면 대규모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상층 냉기의 남하는 강한 강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례적으로 높은 바닷물 온도는 전문가조차 놀랄 정도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수온입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이 예년보다 수온이 높은 해역인데요. 이 서태평양 중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이상 고온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서해와 동해는 예년보다 최고 4도나 더 높습니다.
아마 기록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태평양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해류들이 많이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는 장마 전선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물폭탄을 키웁니다. 전문가들은 4가지 폭우 요인이 앞으로 열흘,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실업팀의 코치를 맡으며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체 상태의 한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후 남성의 폭행이 시작됩니다. 여성을 수차례 때린 남성은 급기야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전 럭비 국가대표 A씨. 지난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던 A씨는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아왔고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했습니다. 결국 화장실로 대피한 여성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 사이 옷을 입은 A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린 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와는 6개월 정도 교제한 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라며 사건 당일 집에 두고 온 옷이 있다고 해 술자리에 있던 A씨에게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집 안에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여성의 집을 나온 직후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별일 없길 바란다며 자신과 관계 없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때 가해자가 이제 데려다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거부 의사에 이제 격분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 만든 사건입니다. 과거 관계와는 상관없이 강간상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안면 피하 출혈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여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A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코치로 재직했던 구단 측은 지난 5월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고 개인 소속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흑성역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입구인데요. 조금 전까지 입구마다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역사 밖으로까지 퍼져나왔던 연기는 지금은 가신 상태입니다. 지하철은 역에서 멈추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다가 조금 전인 7시 43분쯤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2분쯤 흑성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역사 절반에 연기가 가득 찰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타는 냄새는 많이 난 걸로 전해집니다. 화재 경보기도 울렸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연기가 팍 나 청소하다가 잡아버리고 막 앞은 보이는데 하여튼 연기가 완전히 그래서 한 그 절반 정도 찼어요. 불은 못 받고 연기만 너무 타는 까만 연기가 눈에 좀 나왔었거든요. 한번 출구 밑에 반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탄 냄새가 많이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여부와 원인 등을 파악 중입니다. 퇴근길에 흑성역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다가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을 찾아 발길을 돌리면서 주변에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 메트로 측은 현재 연기는 상당 부분 환기돼 없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흑성역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작업 중이던 특수 차량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의 빠른 대처로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리튬 배터리여서 완전히 진화하는 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선로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 사이 선로에 서 있던 특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던 중 차량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서에서 압구정 사이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5시 24분부터 15분가량 전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이 5시 48분께 해당 차량을 수서로 견인하면서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대치역은 연기를 빼느라 6시 15분까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5시 34분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첫 차에 맞춰 역에 나갔던 이용객들에겐 뒤늦은 안내였습니다. 긴급재난의 문자가 온 것은 서울에 온 건 5시 34분, 즉 첫 차 출발 1, 2분 전에 왔다는 거죠. 이미 출발을 나와가지고 힘들게 전부 다 아침에 다 바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신중을 기하다 보니 검토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뒤 수조에 담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붙은 거라 쉽게 생각하시면 전기차 배터리 있죠.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 담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교공은 해당 차량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운행한 지는 2년 반가량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 차량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만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파주의 GTX 역세권 아파트에 당첨됐던 계약자 800여 명이 2년을 기다리고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사 전에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 청약 제도. 정부가 폐지를 결정할 정도로 최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자영업자 손동원 씨는 지난 금요일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2년 전 파주 지역에 계약한 사전 청약이 취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오는 2026년 입주 일정에 맞춰 분양대금을 모아온 손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쉬는 날도 있고 계약금 마련하기 위해서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 다 내려진 기분입니다, 지금.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800명이 넘습니다. 최고 4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이제 허사가 된 겁니다. 갑자기 이제 사업 취소를 빌미로 당첨을 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었죠.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운정역 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이곳에는 9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금은 쓰레기만 가득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건 공사 비용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상한제로 묶였는데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원가가 올라 공사를 맡을 업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들여온 PF 자금도 금리가 오르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손해가 더 커질 상황이 되자 결국 시행사가 손을 뗀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해도 우리는 책임질 게 없다 하고 우후죽순 다 취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1월에도 인천 서구 가정 2지구에서 사전 청약이 취소됐는데 전국의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단지 45곳 가운데 본 청약까지 이뤄진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5월 정부는 앞으로 사전 청약 제도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스스로 개처럼 뛰고 있다던 내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 최근 들어보셨습니까?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배송된다. 쿠팡이 자랑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쿠팡을 대표하는 배송 방식이죠. 손쉬운 주문.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 뒤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생일 축하해. 막내가 2살 되던 작년 3월, 4남매 아빠 정슬기 씨는 쿠팡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5, 600만 원씩 벌 수 있대서 맞벌이도 관뒀습니다. 이 아빠가 자기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쿠팡의 대표 서비스인 로켓 배송. 정 씨는 주 6일 심야와 새벽에 일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10kg가 거의 몇 주 만에 훅 빠졌었어요. 정 씨가 일했던 남양주 이캠프를 밤새 지켜봤습니다. 저녁 8시 반, 배송 트럭들이 하나둘 들어갑니다. 잠시 뒤 상품을 싣고 배송구역으로 출발합니다. 새벽 1시 반 차량들이 돌아오고 2회차 물품을 싣고 다시 나갑니다. 새벽 4시, 마지막 3회차 배송을 위해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정 씨도 매일 밤 3차례씩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상봉동을 오갔습니다. 하룻밤 이동 거리만 100km가 넘습니다. 아침에 아이 아빠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너덜너덜한 상태로 진짜 들어왔었거든요. 배송구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턴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엔 특히 더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비 올 때는요, 기자님, 물건이 적고 정말 배송이 안 돼요. 그거를 안고선 뛴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은 멤버십 고객들에게 배송 예정일을 약속합니다. 이른바 PDD.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 PDD는 로켓 배송의 핵심입니다. 안 된대요. 7시까지는 꼭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일을 못해라는 얘기를 했었고. 쿠팡 CLS와 배송 위탁업체 간의 합의서. PDD를 못 지키면 위탁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기준은 0.5%. 200개 중 1개만 늦어도 안 됩니다. 클렌징 제도, 상시 구역 회수 제도, 저희는 상시적 해고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3차 물량을 7시까지 다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7시까지. 본인 할당량만 끝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동료가 배송이 밀리면 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원청업체인 쿠팡 CLS 직원이 직접 지시했고 정 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없어질 것 같다. 개처럼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쿠팡 로켓 배송 일을 한 지 1년 2개월째. 지난 5월 28일 출근을 앞두고 정슬기 씨는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봤어요. 근데 그날 아침 검색어가 팔이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였어요. 책상을 보니까는 진통제가 이렇게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은 진통제들. 사남매를 둔 41살 정슬기 씨의 사망 원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닷새 만에 또다시 탄소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미사일의 북한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고도화된 핵무기를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5시 5분에 발사한 첫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6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지만 이어 15분에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만 날아갔습니다.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 120여 킬로미터 지점은 평양 인근으로
두 번째 미사일은 이곳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은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 300km 이상, 1000km 미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1형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북한판으로 불립니다. 무엇보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합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러시아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의 화성 11형 계열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러시아에 제공하기 위한 또는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일련의 무기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작년 3월에도 장현 일대에서 화성 11형 2발을 발사했고 모두 600km 넘게 날아갔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실험을 일정에 따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그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자세라고 보면 될 거예요. 북한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사흘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대남 정책의 큰 방향이나 북러 조약의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제발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제보가 이어져서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일 처리에 하자가 있다며 의뢰인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1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됐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협회 징계도 받고 경찰에 고소도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계속 문제가 됐을까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신문 출석 때 함께 가는 조건으로 2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참석 신청서를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명단에다가 이름을 안 쓰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근데 어제 제가 좀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입원해가지고요. 혼자 가기로 하고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22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노동위에 제출한 의견서 값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견서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좀 당황을 했어요. 저는 요청한 바도 없었고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 돼요. 의뢰인이 준 첨부 서류를 빼면 변호사가 쓴 건 단 한 장. 사건의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너무 대충 한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작성한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려고 110만 원을 내고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또 다른 30대. 경찰서 전화를 받고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고소장을 낸 걸 알게 됐습니다. 수사관님이 전화가 왔어요. 엉망진창이래요. 뭐 이렇게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지 않았냐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력 18년 차 진모 변호사. 지난해에도 MBC는 진 변호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찰 출석 15분 전에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의뢰인에게 통보했는데 격리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의뢰인한테는 돈만 받고 검찰 처분이 끝날 때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년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미집행, 설명 의무 위반, 연락 두절 등 진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만 11명입니다. 하지만 진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두세 장 있으니까 성의 없다 뭐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그거는 판사 입맛에 맞게 주요 사실하고 입증 방법 붙이고 거기 법률 효과를 특정 짓고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를 6번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였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는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환불 얘기가 나오는 후부터 안 받은 건 있어요. 어차피 전화 받아봐야 환불 얘기 나올 테고 저는 환불 줄 생각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없고. 진 변호사는 변협 징계에 이의를 신청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로톡, 숨고 같은 어플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돌려받기 위해
또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통상의 법률배상 사건 수임을 하고 소장만 접수합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피할 정도로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진 변호사는 로톡과 숨고에서는 이용 정지됐지만 다른 어플이나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역주행을 하고 사고를 내면서도 멈추지 않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만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전조등이 깨진 듯 승용차 한쪽 불빛이 사라집니다.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은 차량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일방통행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놀란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사고 차량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나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찰을 신고해서 어떻게든 위치는 빨리빨리 알려줘야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달리던 차량은 한참 골목길을 달리더니 이번엔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던 목격자 차량 쪽으로 계속 다가오더니 결국 목격자 차량까지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치듯 역주행을 시작했는데 400m도 채 못 가 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차량 4대를 계속 들이받으면서도 멈추지 않던 차는 급정차를 반복하고 중앙선도 무시하면서 큰 길까지 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운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0분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딱 보자마자 처음에 음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건데 옆에 세워져 있던 차를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니까. 그런데 경찰에 잡힌 운전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몬 차는 렌터카였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한 것은 아닌지 등 중학생이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러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은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토론 결과는 참담했지만 81살의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Donald Trump will destroy our democracy. I will defend it. So folks, are you with me? 대통령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부인 질 바이든은 보란 듯이 보트, 투표라는 단어로 뒤덮인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바이든의 가족회의에서는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들 헌터 바이든이 사퇴 압박에 맞설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햇빛에 그을린 피부 대신 창백한 분장을 했다며 참모들을 책망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일요일 공개된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2%가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이미 대의원 99%를 확보해 잦은 사퇴하지 않는 이상 후보 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새 후보를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자연스럽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없고 그렇다고 최초의 흑인 부통령 대신 다른 백인 후보를 내세웠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지만 대안은 마땅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방송에 출연해 후보 교체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Let us not make a judgment about a presidency on one debate. And that is very clearly, he should stay in this race. He should demonstrate it going forward. 미국은 오는 목요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이든은 버티고 있지만 연휴 기간 여론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쫓겨나듯 후보를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장맛비에 입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유명 건설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입주하고 비가 내리자마자 누수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번 주 내내 예보된 장맛비에 주민들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지난 주말,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쏟아집니다. 배관 이음새 곳곳에서도 물이 새어나와 주차장 바닥은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 불이 날까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주차장 벽에 손을 대자 스며들었던 빗물이 새어나올 정도입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번 장마 때 빗물이 새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룩진 모습입니다. 한 유명 건설사가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달 28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맛비가 내리자 곧바로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계단과 상가에 빗물이 고여 주민들이 물을 밖으로 퍼냈고 아파트 저층의 일부 집에는 빗물이 차올랐다고 말합니다. 분명 사전점검 때 보수를 하고 더 이상의 누수는 없다고 듣고 입주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부실 시공이라는 입주민의 주장에 시공사 측은 일부 하자라며 보수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관 지나가는 파인 부분을 테두리를 쳐서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하는데 그 방수 작업이 일부 조금 손상이 돼서 그 사이 층으로 이제 물이 좀 스며든 것. 아직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이번 주 내내 예보된 장맛비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 80대 노인의 자녀들이 인삼업체와 판매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환심을 산 뒤 암도 고치는 인삼이라면서 제품을 무려 3억 원어치나 팔았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판단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재은효 기자입니다.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홀로 살던 임모 씨가 홍삼업체를 찾은 건 3년 전, 7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국내산 최고급 6년근 인삼을 판다고 광고하는 곳이었습니다. 암 진단이 나왔대. 완전히 나왔대잖아. 거기 대통령은 아주 이 인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판매원은 임 씨를 엄마라 부르며 챙겼고 임 씨도 업체를 드나들며 제품을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50명 정도 돼. 외롭고 쓸쓸하고 뭐 집에 앉아서 뭘 하냐고 얘기도 주고받고. 말린 인삼과 홍삼정 각각 200만 원씩 냈다는 게 임 씨 얘기입니다. 인삼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3억 6천 정도. 11년경에 저희 엄마가 집을 이제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계약금 받은 날 엄마가 7,300만 원어치 홍삼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금액이 점점 커진 거예요? 3일 만날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나온다는 거지. 결국 임 씨 자녀들은 판매원이 노인을 장기간 교육해 노후 자금을 편취했고 판매 제품의 성분과 가치가 의심스럽다며 판매원과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삼에 큰돈을 쓴 노인은 임 씨뿐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직접 평일 오전 9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1시간 만에 6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많이 오면 3번, 2번 나와요. 그래도 정말 행복하고 사랑받고 노인애들을 사랑하는데 여기는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예요. 전문가들은 일종의 그루밍 수법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불어서 매일매일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존이 됩니다. 노인들도 사실은 그루밍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쉽게 그렇게 되는. 업체 측은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로 노인 고객이 많은 것이지 영업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원 역시 인삼 대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로 임 씨가 좋은 것만 먹겠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턱이 닳도록 내가 엄마를 해줬단 말이에요. 암도 낫게 해준다, 뭐 두바이 대통령도 먹는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셨다고. 두바이 대통령도 먹었죠.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번 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미술관에서 위작을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물전이라는 전시에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 이중섭, 박수근 작가의 작품들을 내걸었는데요. 모두 가짜로 드러난 겁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긴 장대에 매달린 아이와 하얀 비둘기를 가슴에 품은 아이. 왼쪽 상단엔 중섭이란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2017년 경매에서 2억 5천만 원에 낙찰된 이중섭의 장대놀이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를 가로로 돌려 타일에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 미국 서부 최대 공립미술관 라크마에 걸렸습니다. 제목은 기어오르는 아이들. 놀랍게도 위작이었습니다. 이중섭 박순의 화풍은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중섭의 흰소를 연상시키는 그림, 박수근 작품이라 표기된 와이키키 해변 등 넉 점이 모두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021년 라크마는 한 재미교포 수집가로부터 그림과 도자기 100여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이 작품들을 2년 전 수장고에서 미리 본 한국 전문가가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버젓이 한국의 보물들이란 전시를 연 겁니다. 몇 점을 보니까 다 수준이 문제고 진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림들이 있어서. 박수근 작가의 유족과 한국화랑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미술관 측은 지난주 미국으로 한국 전문가 4명을 초대해 특별 감정에 나섰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이름이 걸린 작품은 모두 가짜. 나머지 한국 고미술품 30여 점에서도 보물급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건대에 만들어진 그런 도자기류, 중국제 벼룩하고 먹도전. 어제까지 넉 달간 전시를 열었던 라크마 측은 뒤늦게 도록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많은 작가일수록 위작이 더 판을 치는 미술시장. 50년 넘은 미술 작품은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되도록 법까지 최근에 개정돼 앞으로 해외 위작 전시 논란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이후 일부 위원들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협회 수뇌부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틀 만인 어제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엔 10명의 기존 위원 중 3명이 불참했습니다. 자신들을 뽑은 정 위원장이 물러난 이상 자리를 지킬 명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퇴를 표명한 한 전력강화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 위원장이 4명의 최종 후보자 중 1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기로 위원들끼리 합의했었다며 위원회가 도출해낸 적임자를 협회가 반대하니 정 위원장이 사퇴한 것 아니겠냐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부임 당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거수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회 수뇌부의 입김 앞에선 여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클린스만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전력강화위원회가 와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후보자들과 대면 협상을 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순한 추천 권한만 받아 협상에 나선다면 새 감독 선임은 이번 달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실격 판정을 받은 뒤 펑펑 눈물을 쏟았던 역도의 김수현 선수 기억하시죠? 3년이 지나 다시 도전하게 된 파리올림픽에선 실수 없이 즐기고 오겠다며 특유의 유쾌함을 뿜어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애 첫 올림픽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격 판정을 받았던 김수현. 격하게 울부짖던 모습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다음 파리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의 다짐을 가슴속에 품고 기다린 만큼 요즘 김수현의 훈련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허리 벨트가 터져버릴 정도입니다.
시합 때 제가 벨트를 터트렸거든요. 내가 부합이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도 벨트를 터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세 보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쿄 때 왼쪽 그 팔 부분을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저도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왼쪽 팔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자신의 원래 체급인 76kg급이 사라져 81kg급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도전 자체가 즐겁다는 특유의 긍정 에너지 속에 200%의 몸 상태라는 자신감까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3년을 너무 잘 버틴 것 같아요. 감독님 몰래 살짝 올라가 봤거든요. 조금 좋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내일은 다시 강한 장맛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정체전선이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내륙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중부지방에서도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가구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미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는데요. 내일 아침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호우특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수도권 지방도 내일 저녁 퇴근길과 맞물리면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내일 오전에 해안가부터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